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 쇼입니다. 오늘은 증시 초대석 시간입니다. 한국 최고의 전략가이시죠.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과 또 오늘 우리가 연말 장세 또 내년 장세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 교수님 좋아하시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채팅방에서 호응도 해주시고, 예, 또, 제가 이거 틀어놨지. 소리가 막 들리네. 예, 호응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질문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김영익 교수님께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봐서 적절하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자주 뵙는데,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오늘은 또 좀 시간 제한 없이 얘기를 하려고요. 첫 번째 주제는 어쨌든 연말 장세입니다. 연말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바이든 랠리, 백신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연말을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건데, 먼저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도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 같으면서 한편에서는 또 트럼프가 이 보통 인간이 아니셔서 불확실한 것,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은 이제 가셨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뭐 불확실성은 가시는 추세인데 네. 그 사이에 트럼프가 좀 몽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몽리를 부리는 정도지 뭐 판을 뒤엎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동안 미국이 이데아였던 이유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세계 전파했고요. 예. 민주주의의 태선봉이었고 그다음에 국제 분쟁이 있을 때 그 민주주의로 조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벗어나는데 근데 많은 미국의 합리적 지성들은 네. 이걸 지키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트럼프는 더 이런 시대 흐름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인물이 인물이신지라 트럼프가 네,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아무리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집단지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엘고어 때도 그랬지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다시 가고 그런 거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뭐 미국 국영기업들에게 투자하지 못하려는 법안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린다고 뭐 이랬는데요. 내린다 그래서 제가 되돌릴 수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불확실성은 서서히 가셔가고 있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네. 교수님 책 잘 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희로애락 책을 많이 쓰셨는데 최근에 쓰신 책은 뭐죠? 뭐 투자와 미래, 뭐 공정어요. 그다음에 네. ETF 관련 책 네. 한 5사람이 같이 썼었습니다. 그렇구나. 책을 워낙 많이 쓰시니까. 예. 김혜익 교수님 좋아하시는 부분 많으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주시는 거 수준 높은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그 미국 대선이 지나가길 기다렸던 것도 사실은 누가 되든 불확실성의 제거일 텐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기부양책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하는 건데 경기부양책은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나오게 될까요?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동안 좀 민주당이 조금 내려가지고 2조 2천억 달까지 경기부양책을 냈었는데요. 네. 미 공화당은 5천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 그다음에 미국 정부는 양보해가지고 1조 8천억 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들과 지금 타협을 못 보는데 이게 이제 신정부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3분기까지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뭐 2분기 급락했다, 3분기 연율로 33% 성장하고 아마 4분기에는 거의 정체 아니면은 연율로 1% 성장에 그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경제 지표가 이렇게 또 둔화되니까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신정부 들어서 새로운 정부 들어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1월 아닙니까, 그죠? 신정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뭐 이미 집에 짐 싸고 가야 될 판인데 뭐 해주려고 하지 않을 거고 민주당도 뭐 전에 보면 낸시 펠로시도 보면 뭐 선뜻도 사실 뭐 해주지 않고 끌고 왔는데 문제는 내년 1월에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상원에서 또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지금 상원이 지금 50대 48로 결정이 됐는데요. 두 명이 지금 남아있죠. 이게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면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더 경제정책하기 쉬울 텐데. 그런데 만약에 그걸 또 공화당이 상원을 집권하면은 그러니까요. 좀 여러 가지 정책
뭐 지연되겠죠. 네. 뭐 추세는 가는데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석이 거기가 어디죠? 지금 남아 있는 쪽이 거기가 두석 쪽인 상원 의혹이 조지하던가요? 거기가? 예, 조지아로 알고 있습니다. 두석이 이제 내년에 1월에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50대 50이고 부통령이 이제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표라도 삐걱되면 공화당이 상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게 되면 쉽지 않다. 미국에 가서 막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치적인. 근데 어쨌든 부양책이 나오면 주식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이 되는 거겠죠. 부양책이 뭐 규모의 문제인데. 저는 일시적으로는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정부에서 주식이 트럼프 정부 때처럼 많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이든 정책을 보면은 어떻든 그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28%, 21%를 내려놨는데 다시 뭐 당장은 안 오르지만 경기가 좀 좋아지면 오를 텐데 28% 오르고 뭐 최저임금 올리고 그 다음에 금융 규제, 뭐 대형은행 뭐 이런 걸 규제하고 그 다음에 글래스-스티커 흘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가 테크 기업, 뭐 대형 기업 이런 걸 또 규제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뭐 좋을지 모르는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계 이렇게 금융자산 배분을 보는데 지난 6월 말 현재 미국 가계가 금융자산 중 주식을 47%나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많이 가지고 있네, 진짜. 우리나라 지난 6월 18.3%고요. 얼마요, 우리는? 18.3%. 네. 일본 한 12%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가계 주식 비중이 47% 넘으면은 미국 주가가 크게 못 올랐어요. 그 좀 한계친 모양이죠. 그러니까 미국 가계 입장에서 자기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거의 50% 접근해 가는데 아마 주식 더 늘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도 그러고 미국 가계 자산 중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 저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 주가가 그렇게 트럼프 때처럼 많이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신 이거 다른 나라 주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머징 포함해서요. 특히 아시아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가죠. 한 가지 조금 실망스러운 기대와 다른 얘기와 함께 또 한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사실은 트럼프가 뭐 좌충우돌하고 어쩌고 저쩌고 중국하고 싸우고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해도 사실은 주식시장의 주가는 트럼프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만큼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기간 전체로 보면. 오르기는 오르더라도 다른 뭐 세계 평균 주가에 비해서 저는 미국 주가 앞으로 4년은 상승률은 좀 상대적으로 낮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외국인들도 미국 주식 덜 사게 될 거고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또 자기네 주식보다 또 해외 주식을 더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전 정부보다는 상승률은 둔화되겠지만 여타 국가들 중에서 이제 될 만한 곳이겠죠. 그런 곳들은 주가가 이제 오히려 달러 약세 기조에 성장률을 봐. 그런 데가 대표적인 게 중국, 뭐 우리나라 있는데 아닌가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전형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하락, 그러면 상대국 통화 누군가 올라야 될 텐데 그중 하나가 위안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예요, 실물은. 근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금융자산 비중이 한 4%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금융자산 많이 저는 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 섹션에서는 이제 저희가 연말 장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좀 못다한 큰 그림은 이 파트 2에서 좀 더 그리도록 하겠고요. 백신이 어쨌든 간에 나와야 하고 나올 그런 조짐을 살짝 보였습니다. 화이자 얘기가 나오면서 백신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쫙 있다가 또 이제 확실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서 좀 약발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백신이 나오고 나면 시장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화이자 백신 뭐 개발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예. 미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죠. 예.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도 확대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화이자가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세는 뭐 화이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제약에서 그런 뭐 약을 저는 백신을 개발 계속 해내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 가면은 뭐 화이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도 관련 뭐 백신 같은 걸 많이 개발해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그동안 저 주춤거렸던 뭐 내수주들 이런 것들이 오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미국 주가도 좀 오르고요. 최근에 좀 미국 기대 인플레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거든요. 예. 네, 백신 개발을 미리서 좀 채권 시장, 뭐 금융 시장 이런 것들이 미리서 좀씩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는 거잖아요. 백신이 예. 나와야 예. 그다음부터 물론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원하는 사람이 맞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네. 그 단계까지 가야 뭐 경기 회복이나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백신이 개발되고 예. 경기가 회복되면은 오히려 유동성 측면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죠. 예. 예, 더 이상 뭐 중앙은행은 돈 안 풀고 뭐 금리 지금 내릴 여지도 없지만은 네. 예, 유동성이 좀 축소될 수가 있거든. 그때 상대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아니라 뭐 이제 경기로 실적으로 실적장에서 예. 투혼해서 가야 되겠죠. 뭐. 예, 그러니까 예. 철저한 저는 이제 K자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 이번에 경기 침체로 급소하게 위축됐다가 이게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산업별로 다르고 그러게요. 뭐 기업별로 다 다르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워낙 그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 풀어가지고 네. 기업 부실 기업도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돈이 조금이라도 축소되면 그런데 저는 많은 기업들이 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차별화가 앞으로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빠른 경기는 회복은 아닐 거예요. 서서히 회복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를 덜 풀면은 조금만 긴축하면은 부실 기업들이 많이 시장에서 퇴출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철저한 차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역설이죠. 코로나의 역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인류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왔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돈을 엄청 풀면서 지금 이제 풀어놓은 상황인데 예. 바이러스가 잡히면 당연히 잡혀야 되지만 잡히면 그쪽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 유동성이 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뭐 M2 증가를 보면은 25% 가까이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오늘 지금 8월 통화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저 단기 부동자금 추정해 보니까 한 1,320조로 작년보다 한 거의 27% 늘어났거든요. 네. 그게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늘어나는 거죠. 근데 경기가 회복되면은 중앙은행이 그 유동성을 좀 조절하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경쟁력 없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오늘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이 연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연말 장세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는 내년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또 들어오고 계신데요. 책 잘 읽었다는 얘기도 좋지만 궁금한 거 종목 상담은 아마 안 해주실 겁니다. 근데 종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그 시장에 관한 비라든지 경기라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제가 또 여쭤보겠고요. 백신 장세 지금 얘기하신 거 조금만 더 논의하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화이자가 살짝 확실히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나 이런 거 나올지도 몰라 하고 했었더니만 갑자기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 언택 관련주들이 확 눌리고 컨택 관련주들이 확 부상을 했잖아요. 그럼 추세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무게 중심은 어쨌든 언택에서 컨택으로 좀 가는 겁니까? 예, 저는 그리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여러 가지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다. 뭐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뭐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들이 그쪽에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그 소비 심리도 발표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여행, 그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이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어요. 근데 10월달 소비 심리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런 백신이 개발됐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회복되리라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좀 은행주들이 조금 올랐는데 네. 제가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우리나라 그 서비스업 생산하고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은행주는 거의 내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서비스업이 우리 GDP에서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업 경기가 좋으면 은행주가 올랐고요. 물론 은행 주가가 한 1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주가 최근에 좀 올랐다는 것은 서비스업 경기도 앞으로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예, 그리고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는요. 예, 그때는 그 제조업 경기만 크게 이축됐지 서비스업 경기는 그렇게 이축 안 됐어요. 미국은요? 예, 우리나라도요. 우리도요? 예. 네. 근데 이번 코로나로 사실 타격을 받은 게 서비스업이죠. 활동을 못 하니까 예. 대면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올해 이 서비스 경기가 이게 급락했으니까 이 코로나만 좀 진정되면은 지금 심리가 먼저 개선되고 주가도 미리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뭐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할 거라는 겁니다. 네. 중심 자체는 사실은 뭐 컨택 쪽으로 일부 조금 이미 간 것 같고 가는 쪽으로 그 방향은 맞을 수밖에 없고 다만 그러면 이제 언택 관련주 뭐 성장주들 기술주도 IT 이런 쪽이 죽느냐 그건 또 아닐 거잖아요. 죽는 건 아니죠. 예. 추세는 뭐 계속 그 장기적인 추세는 네. 우리가 뭐 2차 전지 뭐 바이오 예. 이런 거는 장기적인 성장 추세로 가고요. 네. 뭐 그런 주식들은 계속 떨어졌다 올랐다 계속 추세로는 가겠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컨택 관련주들이 코로나로 너무 이축됐는데 그쵸, 네. 앞으로 그쪽에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쪽이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높게 나올. 예. 네. 그 원화 환율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원화가 생각보다 지금 가파르게 강세로 원화 환율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1110원대죠? 예, 1100원에 뭐 12원, 15원 그때인데 원화 방향은 더 강세로 가나요? 그 환율 예측하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 줄 것인가 하는 게 궁금증인데요. 예. 저는 뭐 계속 4, 5년 후까지 원화 강세, 달러 약세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뭐 4, 5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거의 900원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 네. 뭐 제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뭐 그 환율이라는 건 2007년 환율이거든요. 예, 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미국 경제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오르든지 환율이 떨어지든지 미국 동가치가 떨어지는 둘 중에 하나여야 된대요. 당분간 미국 연준이 금리는 안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선언을 한 거죠, 지금. 예,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 불균형이 해소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스티븐 로치 같은 이런 분들은 좀 가감한 주장을 하는데요. 내년까지 달러 가치가 한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저는 달러 가치가 계속 앞으로 4, 5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IMF 같은 데도 2025년까지 최근 전망을 해놨는데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이 25%인데 2025년까지 계속 축소되리라 보고 있어요. 그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거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좀 반등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저는 큰 추세다. 예. 근데 이게 큰 변화네요. 네. 예. 환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 주가는 올랐었어요. 네. 상관계수가 뭐 0.5 정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보통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들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수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악재라고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달러 가치만 떨어지고 유로, 엔, 위안화 가치 다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14%예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좀 불리한 타격을 겁니다. 받지만 중국이나 EU 쪽은 괜찮다는 거죠. 아시아나. 오히려 유로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세니까요. 우리 통화보다 더. 그러니까 유로 쪽이나 그다음에 일본 쪽이나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데는 환율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 기업들이 그 달러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니까 아마 매출액, 영업이익은 원화 가치가 상승한 만큼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수출 경쟁력 자체는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특히 우리 수출 비중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게 아세안 지역인데요. 아세안 지역이 한 2000년에 우리 수출의 11%인데
올 그 10월까지 보니까 17.4%까지 많이 늘었네요. 아세안. 그쪽으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환율이 우리나라 통화만 강세가하면 수출에 문제가 있는데 달러 가치만 떨어지고 나머지 통화는 전부 강세다. 똑같이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수출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기조적인, 일시적인 게 아니라 기조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00원대까지 지금 1,100원대인데요. 1,000원대까지 간다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세 자리 얘기하는데, 김명희 교수님도 4, 5년 보게 되면 뭐 세 자릿수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달러 약세면 외국인들 자금은 미국에서 좀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예. 미국에서 나오고 이제 다른 지역을 찾을 텐데, 네. 뭐 그중 하나가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기존에 사실은 지금 환율이 한 1,300원도 좀 위협받는 수준이었잖아요. 우리가 예. 1,260원 여기서 지금까지 떨어질 동안은 외국인이 사실 한국 주식을 안 샀거든요. 예. 그 로직이 이제 깨진 거 아니냐. 예. 그랬는데 다시 최근에는 또 좀 외국인이 사잖아요.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물론 환율 말고도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나요?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제가 경기 순환으로 보니까 네. 예, 지난 5월이 저점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저점을 통과하고 과거 저점치고 경기 확장 평균 33개월 정도 지속됐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냥 확장 국면이라는 거죠. 경기 확장되면은 기업 수익도 뭐 증가하고, 예,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예.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장기적으로 제가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 일별 주가하고 그 다음에 개인 주식을 사는 게 외국인 금융 기관 이 세 개로 나눠서 보니까요. 네. 장기적으로 개인하고 우리 주가 지수는 상관관계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상관관계가 역으로 나타나고. 예, 네네. 그러니까 주가 오를 때 개인들이 팔았고 주가가 떨을 때 개인이 샀다. 그동안 그랬죠. 근데 올해 사실 동학개미 운동이 좀 다른 모습을 지금까지 나타내 준 거잖아요. 지금 올해 4월에서 예. 7월까지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예. 최근에는 또 그렇죠. 개인하고 또 주가하고 상관계수 마이너스고요. 예. 기간은 완전히 중립입니다. 상관계수 거의 0이고요. 이거는 뭐 단타치느라고 바쁘니까. 아. 예, 그리고 외국인하고 상관계수 거의 0.6이거든요. 네. 근데 올 3월에서 뭐 7월까지 외국인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가는 크게 보면은 외국인 주가하고 외국인 순매수 금액하고 뭐 일별 주가와 상관계수가 플러스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되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인들에 의한 주도 그리고 이제 그런 여건이 된다면 함께 코스피하고의 상관계수를 봤을 때 주가가 외국인 매수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형국, 예. 그런 구조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저희 첫 번째 그 주제는 이제 연말 당장은 어쨌든 뭐 내년 그림도 그리지만 당장 올해 좋았다가 사실은 9월, 10월 고생 많이 했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해결됐고 대선 지나가면서 11월에 지금 좀 반짝 좋아지는 건데 이거를 12월까지 어떤 연말 장세가 있겠느냐. 아니면 일부에서 제가 요즘 계속 만나는 분들이 연말에 어려울 수 있어. 11월에 오를 때 좀 팔아도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어서 연말까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올 12월 내년 상반기가 아주 좋게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11월 여기서 뭐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도 뭐 다른 주식은 대부분 떨어지고 삼성전자 주가만 올라가지고 주가 지수가 오른 것 같은데 뭐 여기서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모델은 뭐 12월 내년 상반기가 아주 가장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주가가 11월에 조정을 보이면은 저는 오히려 그 주식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고 가는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망 자체를 이제 연말도 그렇게 그러니까 쫄면서 가거나 미리 주식을 비우고 갈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큰 그림. 네. 물론 뭐 리스크도 있어요. 네. 근데 국내 신문에서는 별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최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 보면은 뭐 세 차례 걸쳐가지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남중국하고 대만에서 작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거 특집 기사를 3번이나 실더라고요. 만약 이런 게 발생하면은 그게 올 11월에서 내년과 1월 20일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사이에 권력의 공백이 있고 그 사이에 그런 문제가
중국이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때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지금 사야 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 사라. 네. 네, 오늘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우리 연말 장세 또 내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뷰 자체가 좋으십니다. 네, 사실은 좋아할 때는 보면 예전에도 보면 제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참 이제 금리를 몇 년 전인데 금리를 이제 한참 막 내리고 그럴 때 한참 올리고 그럴 때 이제 금리 뭐 다들 올릴 때 내려야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쨌든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그림을 굉장히 좋게 그리셨습니다.